둘 다 다람쥐 과에 속하는 그런 동물인데 원칙적으로는 약간 잡식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벌레라든가 고기 이런 거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거든요. 다람쥐를 먹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박재식 작가입니다. 최근에 팔도 동물열전이라는 책을 썼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는 좀 많이 밝혀졌죠. 그죠? 그런 이야기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요? 일단 이제 다람쥐하고 청설모하고 다른 동물로 구분하는 건 맞거든요. 둘 다 다람쥐 과에 속하는 그런 동물인데 청설모는 다람쥐보다 좀 더 크고 줄무늬가 없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귀에 털이 이렇게 좀 찌는 귀에 뭐 이렇게 털이 삐죽삐죽 난 그렇게 생긴 줄무늬 없는 그 동물이 이제 청설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람쥐는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겨울에는 볼 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작고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람쥐 그래 그 귀여운 다람쥐 하면 딱 떠올리는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다람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되게 제한된 환경에서 다람쥐하고 청설모가 서로 경쟁하면서 산다 이러면 청설모가 숫자가 불어나면 다람쥐가 거기에 등살을 밀려서 먹을 거를 청설모에게 좀 뺏기니까 그러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청설모 다람쥐 둘 다 기본적으로는 나무 열매나 이런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약간 잡식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벌레라든가 고기 이런 거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뭐 청설모가 다람쥐를 먹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지만은 뭐 청설모가 다람쥐가 주식이라거나 청설모가 뭐 다람쥐를 별식으로 여겨가지고 난 다람쥐 사냥이 내 취미야라고 하면서 청설모가 돌아다니면서 다람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뭐 다람쥐가 청설모 때문에 점점 사냥당해서 줄어든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느냐 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청설모가 좀 덜 귀엽게 생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청설모가 좀 더 흔해요. 흔하다는 게 뭐 전체적인 마리수 차원에서 흔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 청설모가 좀 더 많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사람이 도심에 만들어 놓은 공원 이런 데도 청설모가 자주 오거든요. 약간 가치를 낮게 보기 시작했고 청설모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대신에 다람쥐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귀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눈에 좀 덜 띄니까 청설모가 늘어나면서 귀한 다람쥐는 없어진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청설모가 다람쥐 잡아먹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청설모가 조선시대는 이제 한문 기록으로는 청서라고 씁니다. 청서. 청은 푸른색이니까 푸른 서 쥐라는 뜻이잖아요. 청서라는 말이 조선시대 한문 기록에서는 청설모라는 뜻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국어사전에 청서라고 검색을 해보면 청설모하고 같은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청서였던 거죠. 푸른 쥐, 퍼런 쥐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쥐는 쥐인데 색깔이 좀 오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좀 회색빛이 난다고 할까요? 거무죽죽하다고 할까요? 다람쥐가 이렇게 갈색에 황토색에 선명한 이렇게 까만 줄무늬 있는 거하고 청설모의 겉모습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서 퍼런색이라고 표현했나 봐요.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겠죠. 옛날 사람들이 이 청설모의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붓도 많이 만들었어요. 붓. 그래서 그거에 좀 좋은 고급 그런 거래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설모 털, 청서의 모, 청서모, 청설모, 청설모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다가 부드럽게 말이 굳어져서 청설모라는 동물 이름으로 아예 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뜻으로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시수 선생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선비인데 이분이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쭉 쓴 글 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자기 조상님 중에 한 분이 청서대난으로 되게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감 잡히십니까? 청설모 대란이 어떤 사건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좀 조선시대식 아재개그라고 할까요?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겁니다. 청서라는 말의 뜻이 서의 쥐라는 뜻이 있고 청의 파란색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의 뜻 자체를 살려서 해석을 해야지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도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무슨 새해가 밝아오면 금년은 뭐 황금 대쥐의 해입니다. 금년은 뭐 검은색 용의 해입니다. 매 해마다 그 해에 색깔을 부여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거든요.
파란 색깔을 부여받은 해, 년도, 쥐띠해라는 거예요. 파란 쥐의 해에 일어난 난리가 무슨 난리였느냐. 조선시대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연산군 때 일어난 큰 사건으로 갑자사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연산군의 분노 앞에서 희생당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비들이 희생을 당했던 그런 큰 정치의 혼란, 난리였는데요. 그때가 갑자년, 갑자해였거든요. 그때를 따져보면 푸른색 쥐의 해가 되나 봐요. 그래서 갑자사화로 자기의 조상이 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말을 조금 이렇게 언어 유희를 이용해가지고 말을 좀 돌려가지고 청설모 난리다, 청설모 해에 일어났던 난리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너구리를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심각한 생명이 위험한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확률이 훨씬 더 높지만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구리가 광견병을 옮길 수가 있어요. 우리 광견병의 견자가 개견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듣고 개가 옮기는 병일 거다라고 무심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많은 포유류 동물들이 광견병을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쥐 종류 이런 거 몇 개 제외하고 웬만한 포유류 동물들이 다 광견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한테는 다 예방 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광견병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위협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들이 우리에게 광견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너구리 실제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너구리에 물리는 바람에 광견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목숨을 잃으신 분도 실제로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동네의 공원에 길 가다가 너구리를 발견하시면 강아지처럼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만에 하나 그 너구리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너구리한테 만약에 물릴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광견병보다 확률이 훨씬 높지만 대신에 위험도는 좀 떨어지지만 되게 피곤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요즘 흔히 언론에서 개선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생충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지금도 한국어 관용 표현으로 쓰는 말 중에 되게 재수없는 일이 있을 때 재수 옴 붙었다 뭐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옴 붙는 게 뭡니까? 옴이 뭐길래 그게 붙으면 그렇게 재수없다고 하는 겁니까? 옴이 피부에 생기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 피부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생활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크기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옴이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게 손, 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지 혼자 막 피부를 헤집고 다니면서 막 즐겁게 생활하거든요. 근데 근래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발견되는 너구리들을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 옴에 감염돼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구리들이 이렇게 좀 발견됐다, 아유 귀엽다라고 쓰다듬다가 너구리 몸에서 옴이 옮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재수 옴 붙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또 너구리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너구리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든 좀 잘 먹습니다. 잡식성 동물 중에서도 너구리가 특히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좀 잘 먹는다. 죽어서 목숨을 잃은 지 좀 오래된 동물 이런 것도 애지간하면 먹는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 같은 걸 저도 잘 먹습니다. 어묵 이런 거 너구리들이 참 좋아합니다. 사육하는 환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런 풍요로운 도시 환경에, 풍요롭다는 게 도시 지역에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사람들이 먹다 남기고 버린 거, 과자 부스러기 뭐 이런 게 도시 지역에 많이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웬만한 동물들은 그런 거를 먹고 살 생각을 잘 못하는데 너구리는 워낙 잡식성으로서 닥치는 대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너구리들이 살아남기에 도심 근처에서 특히 요즘에 녹지가 잘 개발이 되어가지고 숲이 우거진 공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에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추가로 얘기해 보자면 너구리는 약간 한국인과 비슷하게 한국에 좀 특화돼 있다. 한국 체질이다 이런 생각도 저는 요즘에 좀 해봅니다. 우리가 너구리라는 동물이 그냥 뭐 흔한 동물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너구리 누구나 다 아는 동물이고 하니까. 근데 의외로 이 너구리라는 동물이 그렇게까지 세계에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라쿤이라고 하는 동물 있잖아요. 라쿤은 너구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그냥 얼굴만 조금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에요. 그 습성 같은 것도 좀 많이 달라요. 그러면 너구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근처에만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많이 살고 있는 일본 너구리는 최근에 너구리하고는 별개의 다른 종으로 분류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너구리는 기준이 되는 정통 스탠다드 너구리는 아닌 별도의 종이라고 분리를 해버리면 너구리가 사는 곳이 한국하고 중국 정도, 중국 중에서도 한반도에 가까운 중국이에요. 그런 정도에만 좀 많이 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아는 그 너구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묘하게 너구리가 한국인을 좀 상징하는 동물인가? 한국인이라면 이제부터는 신라면 대신에 너구리를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한국의 환경에 너구리가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도시 지역에서도 너구리가 좀 눈에 잘 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생 동물에 대한 이제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약간 한가로운 지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환경 변화의 물결이 오면서 야생 동물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주변에 한국에 있는 야생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되게 실용적인 문제로 지금 변화해 버렸어요. 야생 동물의 습성이 바뀌고 사는 곳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런 동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어떤 병을 혹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야생 동물들이 먹이사슬상에서 어떠한 관련을 짓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해충이 많이 생기는 일을 어떻게 하면 막아줄 수 있고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부추길 수 있는지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야생 동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환경의 급변 그리고 생활을 하는 이런 시각의 변화로 야생 동물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식,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지식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팔도 동물 열전 같은 이런 책도 제가 한번 써보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